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요거 1주차 1번부터 보실 텐데요. 앞부분은 좀 쉬워요. 왜냐하면 이제 뭐 개론이니까 아무래도 개론보다는 이제 뒤에 신의사 예자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앞에는 조금 쉬운 문제가 배치되어 있고 요 개론도 뒤에는 조금 사고형 문제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앞에는 조금 쉽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를 열심히 푸셔야 된다. 자, 제가 계속해서 이제 합격생들 답안지도 이모 저모 이제 개인지도 때도 보여드리고 또 이렇게 OT 할 때도 많이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자, 이렇게 답안지를 쓰시기 위해서는 무수한 연습이 필요해요. 그렇죠? 이제 논술도 그렇고 막 진짜 실제 답안지처럼 써보는 연습이 너무 부족한 걸 제가 느끼거든요. 자, 이렇게 제가 다음에 또 다른 답안지도 또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분은 이제 깔끔한 답이 이제 특징이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많이 쓰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많이 쓰는데 막 혹시나 키워드 10개 쓰면 다 때려 맞추겠지 이래갖고 길게 쓰는 거 말고, 그거 아니고 굉장히 설명을 잘하면서 길게 쓰는 분들도 또 계세요. 그것도 괜찮아요. 사실 그게 더 좋죠. 근데 이제 시간이 모자라면 안 돼요. 요런 답안지는 엄청 가점을 많이 받는 답안지는 아니에요. 그냥 이제 요 정도면은 컷 근처에 합격하는 깔끔한 답안지예요. 엄청 잘 쓴 답안지는 아니고.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목표는 선생님들이 요 정도 쓰시면 되고, 요 정도 받으면은 이제 2차를 잘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합격은 하지만 이제 2차를 좀 잘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답안지예요. 근데 나를 완전히 피하를 많이 해가지고 작은 답안지들이 또 있어요. 그런 답안지는 이제 90점 이상 이렇게 받는 답안지들은 요거보다 좀 더 길어요. 근데 그러려면 숙달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일단 지금은 이제 답안지 숙달을 많이 해야 된다. 그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답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일단 생각도 안 나고, 그 다음에 생각이 나지만 또 어떻게 쓰는지 모르고 막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다 숙달을 해야 되고, 일단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문제를 대부분 선생님들이 풀 줄 모르시는데, 뭐 근데 문제를 막 스스로 자꾸 풀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이상한 루머가 있더라고요. 공부는 내가 하는 게 진짜야. 모르면서 내가 하면 그게 뭐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계를 설정해 드리는 거죠. 내가 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것보다 비계를 설정해 주는 게 훨씬 빨리 성장해요. 공부는 그렇게 하시고 이제 본인한테 적용하는 건 또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쓴 답처럼 따라서 쓰시고 제 답처럼 쓰려고 노력을 해서, 제가 그래서 합격생 답안지도 자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답안지 그렇게 좀 잘 좀 연습을 해주시고, 일단은 강의를 먼저 듣고 답을 써보세요. 근데 이제 아주 잘하시는 선생님들, 거의 뭐 나는 이제 진짜 잘 풀 수 있다 이런 선생님들은 먼저 푸는 게 나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먼저 푸시고,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이제 7월이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제 강의를 들으면서 어떻게 푸는 거지 보고 그대로 쓰려고 노력을 하는 게 지금은 좀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문제를 익숙하게 풀고 외우는 게 지금은 제일 중요합니다. 많은 문제를 푸셔야 되고, 저희 연팩, 풀팩 안에는 한 5천 문제 이상이 들어있는데 기본이에요. 그 정도는 기본입니다. 그 정도 하셔야 되고, 추가해서 한 10,000문제 정도는 푸는 게 저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제가 그냥 보통의 머리다 생각했을 때, 제가 예전에 시험 준비를 어떤 시험 준비든 할 때 그 정도는 문제를 다 익숙하게 풀고 항상 시험을 봤어요. 그럼 붙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커리를 만들 때 많은 수험생들을 본 거, 제 그 보통의 머리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 커리를 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도도 안 하고는 합격할 생각을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해야 이제 합격을 하는 거예요. 공부는 선생님들이 생각한 것보다 좀 더 많이 해주시고.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면은, 이제 문풀 시작하기 직전에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면, 너무 과욕을 부리지 마세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공부하려고 막 이를 안 다물고 막 굳은 결심을 하고 막 너무 비현실적인 계획을 막 세우시는데, 꾸준히 가는 게 필요해요. 자,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시간 배치는 아침 6시나 7시에 일어나서 한 밤 12시까지 공부하는 게 제일 많이 공부해요. 그래서 그 시간을 가장 타이트하게 보내면서 공부를 해주시고, 아침 한 6시나 7시부터 밤 12시까지 공부를 딱 하시고, 12시부터 아침 6시나 7시까지 주무시고, 그 패턴이 제일 좋아요.
제일 나쁜 거는 밤낮을 바꾸는 거. 그거는 몸만 상하고 공부는 안 돼요. 밤낮을 바꾸면 낮에는 공부를 안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대체로. 공부를 안 하고 보통 12시 넘어야 슬슬 공부를 시작하세요. 그럼 12시부터 시작해서 이제 밤을 꼬박 새갖고 아침 6시나 7시까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 6시간이나 7시간이죠. 근데 그 6시간이나 7시간을 진짜 공부에 집중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6시간이나 7시간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은 밤샜으니까 되게 많이 했다고 착각하는 건데 실제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은 서너 시간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아침 6시나 7시부터 맑은 정신에, 그렇죠? 남들 활동하는 시간에 그때 딱 집중해서 밤 12시까지 타이트하게 공부하시는 게 가장 공부 시간이 많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뭐 일병행 선생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서 우리가 인간이라는 거를 잘 기억하시고,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시간 안에서 최대한 집중하시고, 그리고 또 공부할 수 있는 날이 있잖아요. 일병행 선생님들도 주말 있잖아요. 토요일 같은 때. 그런 때는 날 잡아서 한 12시간씩 막 쫙 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쉬셔야 돼요. 하루는 쉬라니까 그게 노르라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완전히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서 번아웃 쓰러지라는 얘기예요. 진짜 집중해서 열심히 하면 하루는 쓰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루도 안 쉬면 이제 어떤 증상이 생기냐 하면은 공부할 때 그날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덜해요. 그러면은 이제 공부의 총량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공부의 총량을 계산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양을 효율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시려면 건강관리도 하셔야 되고 식생활 관리도 하셔야 되고 다 계획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셔야 선생님들이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험치기 한 일주일 전, 한 달 전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건강관리를 잘 해주시고 또 공부는 너무 과욕을 내서 갑자기 내가 딴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실력에서부터 꾸준히 올라가는 걸 생각하셔야 되니까 뭐 마음을 너무 급하게 먹지 마시고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한 문제 풀면 뭐 붙겠어 막 이러고 한 문제 틀리면 막 울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레귤러하게 아시겠죠? 레귤러하게 그냥 나중에 결론이 나는 거니까 지금 계속 꾸준히 그냥 공부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붙을까 떨어질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붙고 떨어지고는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열심히 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그냥 공부 오늘의 공부 계획 다 하는 거. 그것만 한 발 한 발 앞에 내 발등만 보고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지 붙을까 떨어질까 맨날 그러면은 이게 막 탈진만 돼요. 왜냐하면 내가 꼭 붙겠구나 막 이런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다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다 붙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의 목표 열심히 하는 거에 포커스를 두시고 무조건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보실게요. 자, 1번 요거 이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처음에 이제 사상부터 시작하는 건데, 자, 1번에 보시면 기억은 실증 심리학을 근거로 과학적 교육학을 완성했어요. 자, 기억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사상가인데 여기 보시면 실증 심리학을 근거로, 실증 심리학이라고 하면 이제 계량적인 통계 뭐 이런 거잖아요. 실제 증명하는 거. 그래 이제 예를 들면은 뭐 표준화 도구 이런 거 가지고 얘가 이만큼 발달했나? 얘는 덜 됐나? 뭐 이런 거 정상인가? 아니면 조금 발달 지체인가? 이런 게 이제 실증 심리학적인 그런 측정 방법이잖아요. 이런 실증 심리학을 근거로 했으니까 과학적 교육학을 완성했겠죠. 그런 사람이 기억이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어린이들을 위한 측정 방법은 과학적인 방법이 좋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되게 무시무시한 사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리고 이 사람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새로운 구조, 새로운 방법, 환경, 새로운 교사. 자, 그러니까 이제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아이들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리고 어린이집은 이제 우리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렇게 유보통합 어린이집 이런 거 아니고 이제 교육기관을 얘기를 한 거예요. 어린이의 집은 모든 건물 자체를 완전히 어린이화하고, 이제 누군지 조금 감이 조금 오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어린이집을 자기 집처럼 청결하게, 일단 어린이의 집 이거부터 이제 누군지 조금 힌트를 많이 드린 거예요. 교육 사상은 어린이의 집을 운영하면서 관찰한 아동관에서 관찰하면서 이런 이제 측정 방법 이런 것들을 만든 사람은 바로 몬테소리예요. 자, 몬테소리는 선생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신과 의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반 아동이 아니라 특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처음에 이제 교육 활동을 시작했는데 특수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요 더 정밀한 측정이 필요해요. 일반 아동들도 이제 정밀한 측정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 특수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정밀한 측정을 해가지고 그거에 딱 맞는 그런 지도를 해줘야 그리고 약간 행동주의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야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또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수준을 향상시켜 주는 거를 그래야 실질적인 도움이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실증심리학, 과학적 교육학 이런 거 나오니까 측정하고 막 왠지 아동 중심에 영향을 준 사람인데 측정 아니고 과정 중심에다가 놀이 중심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몬테소리는 조금 상황이 달랐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몬테소리라는 걸 알아야 2번을 쓸 수가 있어요. 몬테소리가 제시한 교사의 특징 한 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관찰자라든가 뭐 조금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교사 뭐 이런 거는 아는데 또 쓰지는 못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조금 선생님들께서 쓰는 연습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다 외워야 되나? 좀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설 자료를 돌리면서 해독하시면은 외워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몬테소리가 이야기한 교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답에 보시면은 직접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교사 자신의 지식이나 의지를 또 전달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직접적인 지식이 아니고 간접적인 형태로 지식을 전달했다.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논술 같은 경우에도 긴 문장을 쓰잖아요. 그래서 논술의 구조 뭐 이런 거 이제 채점 항목이 5점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점수 받아오시는 걸 보면 논술은 글을 잘 못 써도 좋은 점수를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아냐? 합격생 선생님들이 시험장에서부터 이제 저한테 시험 끝나고 나면은 시험지도 찍어서 많이 보내시고 복귀해서도 되게 많이 보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 합격하고 나면은 이제 본인이 논술 몇 점, 교육과정 몇 점이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다 해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분의 답안지를 가장 생생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내린 결론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부러 제가 좀 정밀하게 관리를 하는 측면도 있어요. 추세를 알아서 선생님들께 이제 다음 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합격권 내에 있는 선생님들 거는 좀 특별히 관리를 또 많이 하기도 하고 2차 지도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더 많이 관리를 하는데 제가 경험적으로 느낀 거는 논술은 오히려 글쓰기가 덜 중요해요. 논술 약간 후하게 점수를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교육과정이 글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오히려 감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글쓰기 연습해야 되니까 논술에서 글쓰기 연습을 깔끔하게 하시면 교육과정에도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직접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딴 얘기를 막 쓰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몬테소리가 이야기한 교사의 특징이 뭐 이런 예를 들면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이런 역할 다른 걸 다 써도 이제 답은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직접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래놓고 그냥 환경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쓰는 분도 계시거든요. 환경이 중요하다. 이거는 지금 앞에 이 말 하다가 뒤에 딴 말 했잖아요. 이러면 점수를 잘 못 받더라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환경이 중요하다 이렇게 쓰려고 하면 직접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유아 스스로 지식을 깨닫도록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서술형 답은 진짜 알고 있는지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더라고요. 자, 그래서 시중에 떠돌고 있는 헛소문, 키워드만 연결하면 된대. 그 말 믿지 마세요. 아셨죠? 키워드만 연결해갖고 붙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자, 제가 아까 컷 근처에 있는 답안지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키워드만 막 대충 나열해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에 이분보다 훨씬 더 잘 쓴 답안지도 또 보여드릴 텐데 그 경우는 더 높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저는 점수대별로 답안지 많이 갖고 있으니까 보면은 더 잘 썼어요, 진짜. 더 자세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 걸 확실하게 피력해서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걸 너무너무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했어요. 자, 그런 답안지가 높은 점수를 받아요.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하나만 읽어볼까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모르겠나? 한번 보세요.
지민이는 이건 이제 과학이에요. 지민이는 물레방아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반면 연수는 물레방아가 계속 돌아가는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너무 잘 썼죠. 이게 어디 키워드만 막 나열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쓰면 이렇게 해서 핵심만 딱 쓴 답안지가 컷 근처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보다 훨씬 잘 설명한 답안지들도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키워드만 대충 연결해가지고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까 6하원칙에 딱 맞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답을 딱 해주고 있어요. 선생님들도 누구랑 대화하는데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문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랑 대화하는데 선생님이 뭐 말을 했어요. 친구 이제 티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선생님이 뭘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주는 친구가 좋겠죠. 선생님들도. 그게 아니고 나는 A라고 물어봤는데 답은 막 이상한 답을 하는 거예요. 뭐 딴 얘기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짜증나잖아요. 그쵸? 한 번은 괜찮은데 계속 그러면 얘는 지금 날 뭘로 생각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답도요. 묻고 있는 거를 정확하게 캐치해서 자꾸 동문서답하지 말고 묻는 거를 정확하게 답하세요. 아까 그 답 같은 진술은 굉장히 정확하게 답을 한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도 지금 뭘 묻고 있냐 하면 기억이 제시한 교사의 특징 한 가지를 설명하시오니까 비교적 쉬운 문제예요. 이거는. 그냥 교사의 특징을 알면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은 몬테소리가 제시한 교사의 특징 한 가지를 여기 설명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관찰자 이렇게 쓰시면은 너무 성의가 없잖아요. 여기다 관찰자 맞긴 맞잖아요. 교사의 특징 관찰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답안지는 생각하셔야 돼요. 선생님 답안지만 채점하는 게 아니잖아요. 채점자가 채점하는 답안지는 아까처럼 쓴 답안지 그런 답안지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디테일하게 쓴 답안지도 있어요. 그러면 관찰자 이렇게 쓴 거에 점수를 더 주겠습니까? 그런 답안지에 점수를 더 주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함께 경쟁하는 답안지가 막 이렇게 쌓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관찰자 이렇게 쓴 답안지는 어떤 느낌을 주냐 하면은 채점자한테 아, 이분은 별로 붙을 생각이 없나 보다. 그냥 대충 하고 싶은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답안지를 예의 있게 써라. 답안지 자체에서 저 꼭 붙여주세요. 저 이만큼 알거든요. 막 자기 PR이 들어있는 답안지를 써라. 말씀하시는데 아무 말이나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묻는 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설명하라고 했으면 적어도 관찰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관찰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까지 써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여기 교사의 특징 한 가지를 설명한 겁니다. 한 가지만 쓰면 돼요. 두 가지, 세 가지 쓸 필요는 없어요. 이럴 때는. 한 가지를 논리적으로 잘 쓰시면 돼요. 자, 직접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간접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건데 여기다가 예를 들면은 직접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이러면은 약간 장난 같잖아요. 직접, 간접 막 이것만 딱 대비시켜서 써놨어요. 그거보다는 이제 더욱 부연 설명이 들어있잖아요. 직접적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건데 간접적으로 전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까지 들어있잖아요. 자, 어떻게 들어있습니까? 여기 교사 자신의 지식이나 의지를 아이들한테 전달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뭡니까? 여기서 지식의 내용을 전달한다는 의미는 아닌 걸로 써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직접적으로 너 이렇게, 너 저렇게 질서 지켜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그죠? 이렇게 뭐 이제 놀이를 시킬 수도 있고 뭐 교구를 줄 수도 있고 책을 함께 읽어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간접적인 방식으로 교사 자신의 지식이나 의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지식도 너 이거 틀렸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교구라든가 놀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달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여기서 뭐 전달자 이렇게만 쓰는 거 말고 그렇게만 쓰는 거 말고 여기다가 직접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인 방법인데 이거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교사 자신의 지식이나 의지를 바로 간접적인 방식으로 전달하는 무엇을 전달하느냐 교사 자신의 지식이나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키워드와 의미가 정확하게 다 들어있는 답이 좋은 답이에요.
그 키워드만 연결해서 대충 써서 붙은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많은 답안지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실 출제 교수진, 뭐 채점하시는 분들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고동성으로 많은 답안지를 보기 때문에 한번 선생님들 보세요. 답안지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답안지를 보면은 잘한 답안지, 못한 답안지가 대조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들 뭐 미인대회 뭐 이런 거 한다고 쳐요. 그러면 왜 한 명만 볼 땐 다 너무 예쁘잖아요. 그런데 여러 명이 쫙 순서대로 나올 때는 예쁘고 안 예쁜 게 그 예쁜 사람들도 더 예쁘고 덜 예쁜 게 막 딱 보이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들 답안지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피겨스케이팅이다. 너무 잘 타죠. 막 진짜 내가 그 사람을 가까이서 봤으면은 제가 사람이야 신이야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경주를 시켜서 바로 이렇게 보여주면은 텔레비전 같은 데서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누가 더 잘하는지 누가 덜 잘하는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선생님들 답안지를 모으면 그게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쓰는 거를 연습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렇다고 너무 덜덜 떨지 말고 막 이제 필사해보고 막 저를 따라 흉내 내보시면 의외로 빨리 돼요, 그게. 자, 그래서 그냥 몬테소리 교과서만 봐서는 이런 문제의 답을 쓸 수 없어요. 그냥 교과서만 봐갖고 어떻게 저런 답을 써요? 그러면 관찰자 이렇게밖에 못 써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 내용도 한번 좀 같이 보시고 지금은 교사의 역할을 묻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 나의 사상가를 동그라미 1에다가 쓰고 그가 제시한 교육 원리 중에서 유아의 신성과 자발성, 내적인 힘을 발현하게 하는 교육 원리를 쓰시오. 자, 나의 사상가. 지금 여기서 뭐 신성 이런 거 나오면 대체로 이제 신성, 유아를 신성에 대비하는 거 뭐 이런 거는 이제 프레벨이에요. 보통. 그렇죠? 그래서 프레벨 이제 유아교육 사상가 중에는 옛날 유아교육 사상가들은 대체로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고 유아의 놀이를 이제 신성에 비유한 사람은 프레벨이에요. 그래서 유아의 놀이 뭐 신성 이런 거 나오면 대체로 이제 프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상가, 나의 사상가를 또 이제 자세히 보시면 혹시 아니면 어떻게 이러면서 이제 좀 자세히 보시면 자, 성선설에 바탕을 두고 근데 좀 기독교 신자들은 보통 인간의 성악설을 주장을 하는데 프레벨은 성선설에 바탕을 두었고요. 그리고 유아의 본성을 신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의 원리 그리고 여기 신의 선물, 음물이잖아요. 입체, 점선면. 아, 이거 프레벨이 확실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에다가는 그가 제시한 교육 원리 중에서 유아의 신성과 자발성, 내적인 힘을 발현하게 하는 교육 원리를 이번에는 쓰시오. 이렇게 쓰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막 설명 줄줄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2025 유아일명 같은 경우에는 비겁하게 쓰라고 해놓고서는 설명하는 문제를 내고 그런 적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대체로 아까 앞에서는 교사의 특징을 설명하셔야 했으니까 관찰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근데 여기는 쓰라고 했으니까는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신성, 자발성, 내적인 힘 요게 굉장히 핵심적인 건 놀이 원리.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쓰라고 했기 때문에. 자, 대조 좀 대조 되시죠? 설명하라고 한 거랑 쓰라고 한 거랑 좀 구분을 두고 답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대체로 그래요. 작년은 조금 너무 약간 뒤통수를 친 거고 대체로 쓰라고 하면 이렇게 원리를 딱 쓰면 되고 설명하라고 하면 줄줄 풀어서 쓰면 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자, 프레벨의 교육 원리까지 한번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기활동, 놀이원리, 노작, 인본주의 원리 뭐 이런 원리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실게요. 3번에 보시면은 다와 같은 사상을 가진 동그라미 1에 현대교육 사상가를 쓰고 다는 또 누굴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현대교육 사상가라고 했으니까 뭐 완전 옛날 사람은 아닌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여기 소셜라이제이션, 사회화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리고 프레벨을 비판했다. 누구지? 근데 프레벨을 대표적으로 비판한 사람은 듀이예요. 왜냐하면 실험학교에다가 이제 유치원, 유아학교를 만들 때 프레벨을 되게 많이 참조했어요. 프레벨의 학교를 되게 킨더가르텐을 굉장히 많이 참조해놓고 이건 틀렸어 이런 얘기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프레벨을 특별히 비판할 수밖에 없었던 게 본인의 실험학교에다가 프레벨의 원리를 많이 도입을 했기 때문에 프레벨을 더 비판을 많이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듀이는 소셜라이제이션, 사회화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듀이가 쓴 굉장히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와 교육이거든요. 민주주의와 교육. 이 책이 되게 유명해요. 그런데 지금 듀이는 주로 토론하고 그 다음에 사회탐구 뭐 이런 거 강조하잖아요. 가치 문제 뭐 이런 것들. 왜냐하면은 민주주의는 합의, 토의 뭐 이런 거가 근간이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결국은 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합리적 의사결정. 자,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한 게 듀이고, 이런 방식을 터득하는 것이 소셜라이제이션, 사회화, 민주주의적인 사회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아를 파악할 때 유아는 이제 어떤 본능이 있냐면은 사회적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협업하고 그리고 대화하고 상호작용하고 그다음에 민주주의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 거예요. 사회적 본능이 있고 제작의 본능, 뭐를 뚝딱거리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목공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듀이는 뭐 만들고 막 이런 거. 자, 블록 갖고 뭐 만들고 막 제작의 본능. 그다음에 탐구 실험. 그러니까 탐구학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실험하고 뭐 이런 것들. 자, 그리고 표현하고자 하는 충동,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보았어요. 자, 여기 아이들의 흥미가 주로 이런 데서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듀이가 이야기한 교육의 목표는 전인적 성장이에요. 전인적 성장. 자, 여기서 전인적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수학만 잘해가지고 막 수학은 잘하는데 성격 완전 파탄이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총체적인 성장이에요. 총체적인 성장. 자, 전인적인 성장. 요거가 목표다. 이렇게 보았고, 교육의 기본적인 원리는 상호작용. 유아와 유아 간의 상호작용,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 그래서 교사가 상호작용 해주는 거예요. 근데 길은 아이가 찾을 수 있게. 자, 상호작용. 자, 그 다음에 변화, 계속성. 자, 이거는 경험의 재구성.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계속 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경험, 새 경험, 다음 경험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계속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들을 총체적으로 한 사람은 듀이다. 이렇게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듀이고요. 자, 현대교육 사상가는 듀이입니다. 듀이이고, 자,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을 채워야 합니다. 자, 듀이가 이건 좀 문제 어려운 거예요. 지금 3번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 정도까지 문제가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근데 이제까지 뭐 페스탈로찌라든가 다른 사람들 나올 때 이 정도 수는 나왔어요. 근데 듀이는 근데 이제 시험이 진짜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 정도는 알아야 선생님들께서 신의사 예자 공부할 때, 특별히 사회관계 영역이나 이런 거 공부할 때 이해가 돼요. 가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제 말이 의심스러우시면 2025 기출을 한번 보세요. 2025 기출 보시면은 와, 이거 뭐 옛날 기출처럼 그렇게 쉽게 공부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따 오후에 해설을 할 거니까 그때 보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사는 유아의 뭐를 파악하는 겁니까? 유아의 기억을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기억을 기반으로 해서 유아를 안내하는 거예요. 기억은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관찰해야 돼요. 기억은 선생님이 관찰해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교사는 유아의 이전 경험과 새로운 경험을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찰을 하면서 이 지금 현재 수준을 보란 얘기예요. 현재 발달 수준.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는 현재의 발달 수준이에요. 현재 발달 수준.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관찰하는 이유. 그러니까 2019 개정 누리과정엔 듀이가 굉장히 많이 녹아 있는 거예요. 자, 현재 발달 수준을 관찰하는 거예요. 현재 발달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듀이는 경험 중심 교육과정 이야기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 그냥 아이들이 그냥 경험하는 모든 총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표면적 교육과정 말고 잠재적 교육과정까지 전부 교육으로 보니까 그냥 아무거나 하고 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선생님이 애들을 관찰해가지고 현재 발달 수준을 딱 파악해가지고 환경을 구성해 주는 거예요. 얘네들이 현재 발달 수준에서 다음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게끔 요 상황을 딱 구성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선생님이 애들을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호작용도 해줘야 돼요. 다음 수준으로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터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는 현재 발달 수준이에요. 자, 그리고
또한 자, 교사는 논쟁이나 뭡니까? 논쟁이나 토론. 자, 듀이가 쓴 굉장히 중요한 그 수업 방식은 논쟁이나 토론이에요. 자, 논쟁은 좀 더 토론이 첨예하게 대립된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듀이는 논쟁이나 토론을 통해서 또래 친구들하고 이야기해보면서 친구의 입장도 이해하고 내 입장도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서로 타협하면서 의견을 도출하는 그런 방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논쟁이나 토론을 통해서 사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과학적인 법칙 뭐 이런 거 배우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식은 항상 유동적이다.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진리는 변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친구랑 얘기하면서 내가 내 생각을 정립하는 거예요. 경험의 재구성. 내가 생각하는 지식 모양하고 친구가 생각하는 지식 모양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내가 스스로 생각을 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토론 과정과 토론 과정에서 또래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예상되는 결과를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가설을 설정하는 건데 이거는 사회탐구, 자연과학 탐구 다 마찬가지예요. 가설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가지고 검증하는 거 요거는 사회탐구죠. 자료를 검증하는 거는. 과학은 이제 진짜 가설을 검증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써요. 그렇죠? 근데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쭉 검증해 나가는 거는 주로 사회탐구 모형일 때 그런 거죠. 자, 이렇게. 그래서 교사는 적절한 개입을 통해서 활동을 제시해 줘야 된다. 자, 여기서는 이 지문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지문, 여기 지문이 다 중요해요. 자, 제가 드리는 문제들은 지문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문제 풀 때 제일 집중하시거든요. 그래서 문제 풀면서 공부가 많이 돼요. 그래서 본 지문은 기억이 날 게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지문에다가 되게 중요한 내용을 많이 배치해놔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지문 읽은 게 공부가 돼서 시험 맞췄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너무 자세하게 제가 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는 이렇게 자세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쉬었다가 4번부터 계속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